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3일 토요일 휴일입니다. 밤사이 그죠? 우리 월드컵 팀 선전 거진 기적을 만들었죠. 확률적으로 보면 거진 불가능한 수치였는데 거진 기적에 가까운 1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축구를 보면서요, 우리가 땡 하고 한 5분 정도에, 그죠? 5분 정도에 우리가 한 골을 먹었죠. 그런데 그 한 골을 먹었다는 게 이제 어떤 넣어줬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행동, 그죠? 우리 대표팀의 리더 손흥민, 그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 리더가 아니고 어제 한 골을 우리가 먹고 다시 시작할 때 손흥민 선수의 어떤 행동에서 저는 약간 강력한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 그 상황에서 선수들한테, 그죠? 박수를 치면서 화이팅 하자고. 이 모양을 봤을 때는, 그죠? 엉을렸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난 거 아니라고. 계속 선수들한테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중간중간 보니까 끝없이 막 외쳐요. 동료들한테 힘내라고, 파이팅해라고, 포기하지 마라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있고 리더로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를 떠나서 희망적이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설사 탈락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박수를 치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정한 리더는 저런 것이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상대가 이제 우승 후보 브라질이죠. 그래도 지금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죠? 희망적일 것 같아요. 결과를 떠나서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 우리도 그죠? 주식이라는 어떤 이 게임을 매일같이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주식이란 게임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무계획보다는 설사 털렸더라도 저질 계획이라도 계획이 있으면 무계획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어떤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환율이 1600원, 1800원 이 정도까지 예상을 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만 해도 한 달 후에 우리가 1200원대 환율이 진입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환율은 지금 어느 순간 1200원대를 들어왔죠.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요,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떤 경제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미래는 모른다. 이게 정답 같아요. 언제나 느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그죠? 막연히 그냥 계획 없이 할 거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건요, 최소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면요, 그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내가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가느냐, 그게 계획이라는 거죠. 최소한 비슷한 방향을 찾아갔을 때 내가 시세라는 거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반대 방향에서 내가 길을 택해서 가고 있으면 시세하고는 전혀 무관해진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고, 지금 12월 달 접어들었으니까 1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큰 틀을 만드는 거죠. 그 틀을 만들어서 한 달을 내다보고 그 한 달의 일정에 맞게끔 내가 또 거기에 맞는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 그죠? 몇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택할 것이며 왜 택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죠? 시세 안 나죠. 시장이 원하는 종목, 시장이 환호하는 종목을 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목이 아닌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그 한 달을 또 살아남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황, 한 달의 계획 이런 거를 되게 중시 여겨요.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를 내가 한다는 거, 아무 계획도 없는 것보다는 틀릴지언정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2월 달을 크게 보면요, 주요 이벤트라는 것은 12월 9일 생산자 물가지수, 12월 10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13, 14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있죠. 그리고 15일 날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요게 어떤 정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때요? 우리 시장은 우리 자체가 그래 힘이 없으니까 대부분 어떤, 그죠? 미국의 경기 흐름을 쫓아가는데 12월 달에 가장 큰 이슈는 12월 8일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이게 가장 큰 이벤트죠. 그러면 12월 8일 선물 옵션 만기가 청산되기 그 전까지는요, 트릭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트릭.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이 미국의 어떤 흐름, 어떤 쫓아가기보다는 이 국내 정시에서 수많은 어떤 브리핑,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할 거다. 다음 한 주는 그럴 거다. 왜? 선물 옵션 만기이니까. 이 커다란 빅머니를 두고 막판 게임을 하는 거죠. 누가 이 돈을 다 갖고 가냐. 단판 승부라는 거죠. 주식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떨어지면 기다리고 할 수 있지만 선물 옵션 만기라는 것은 딱 정해진 시간을 두고 맞추는 게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돈을 다 들고 가느냐, 단판 승부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관, 외인 이 세 명이서 돈 놔두고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인이나 기관은 요즘 기관이 기관 같지가 않아서 아예 빼버릴게요. 거론하기도 싫고. 개인이 주먹을 내고 있으면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주먹 내고 있으면. 지켜보다가 외인들이 막판에 12월 8일 딱 장 종료 시점에 보자기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겼어. 돈 다 들고 가는 거. 그게 선물 옵션 게임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바이냐 가이냐 보자기에 따라서 외인들은 이 포지션을 수시로 바꿔버려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월, 화, 수, 목 중에 트릭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지수가 왕창 빠진다 하면 또 갑자기 끌어올릴 수도 있고, 지수가 많이 오른다 하면 왕창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외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 외인 마음은 결국 개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외인들이 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선물 옵션 만기라서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주식시장은 밤사이 다우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 또는 많이 올랐다 해서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그걸 어떤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만일 대형주를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를 손댄다 하면 왕창 빠졌을 때는 오히려 찬스가 되고 많이 올랐을 때는 매도 타이밍이 되고 반대로 가야 된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12월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죠? 어제 미국 시장만 봐도 지수가 요동을 쳤어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막 어떤 요동을 친 이유가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됐어요.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어떤 고용 시장의 이 환경이 인플레이션을 연장시킬 거야. 그래서 파월이 12월은 0.5라고 했는데 이 강력한 고용 요것 때문에 다시 0.75 내지는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우려스럽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막 요동을 쳤어요. 하방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돼요. 이 주식시장의 뉴스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뉴스는 말 그대로 찌라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나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 틀린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끝없이 사고 팔고 막 해야 돈을 버는 구조죠. 물론 이 주식, 우리 증권 TV라든지 이런 주식 관련된 이런 데서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 비슷해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끝없이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끝없이 희망과 불안을 조성시키는 게 자기네들 일이에요.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한 사람은 제가 항상 그래요. 차트, 백날 첫날 봐봐야 아무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미국의 강력한 고용, 그죠? 미국의 강력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 우리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미국의 강력한 고용 지표. 저게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죠. 연준의 거짓말이죠. 사기. 대국민이 아닌 전 세계 사기고.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고용, 저거를 두고 우리나라의 많은 주식쟁이들이 그걸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해서 이래서 빠진다. 이래서 위험하다. 그죠? 그런 한마디로, 멍멍이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요, 무조건 강력한 고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미국 사람들이 인구가 자고 일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다. 미국의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막 몇만 명씩 급증을 했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이 급속하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다 떠나버렸죠. 이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하죠. 아직도 조선소는 수주 물량은 엄청나지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 하도급 업체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력난에 시달린 거 어떻게 해요? 시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죠. 시급을 올려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안 해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미국도 똑같아요. 가장 그죠? 가까운 시기를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백인 중상층을 자기 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색인종, 그죠? 유색인종 이쪽 사람들을 다 내보냈죠. 쫓아냈죠.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미국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저 멕시코는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도 장벽을 설치하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새로 들어오는 유입된 인구는 없는데 노동력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당연히 노동자 우위 상황이 펼쳐지겠죠.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노동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새로 유입이 안 돼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인상이죠. 임금 인상해주면서 사람을 구하는 거죠. 급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자리는 널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돈 조금이라도 더 주면 언제든지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는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그죠? 그러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반이민 정책,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그거를 바이든이 그대로 답습해서 이어받고 있어요. 정말 이 고용시장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이민 정책 저거부터 없애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근데 저거는 손도 안 대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장난질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불을 지핀 게 뭐예요? IRA.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또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먹는 물건은 모든 물건들은 미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된다. 그것만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 어거지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물건을 미국에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당연히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사람들을 또 뽑아야죠. 그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용지표는 끝없이 올라가고 임금 인상은 끝없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저게 잡힐까요?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월급을 올린다는 말은 뭐죠? 종업원들한테 시급을 올려준다는 말은 뭐죠? 기업이 손해보면서 장사할까요? 결국은 그 물건의 가격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 노동자들 임금 올라가고 시급 올라가고 거기에 비례해서 물건에다가 가격을 증가시키고 그래 보면 물가가 2%대 불가능하죠. 그죠? 수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능하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 부분을 두고 미국의 강력한 고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떤 막 악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주식쟁이들한테 개미들한테 공포를 심어줘요. 이유를요. 공부를 하고 저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기치네. 그러면 저놈들이 왜 사기를 칠까요? 왜 거짓말을 시킬까요? 결국은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좋다, 아주 좋다 하면요. 그거는 위험 신호예요. 왜? 좋다 할 때는 쟤들이 팔아먹기 위한 수작질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온갖 말도 안 되는 악재를 만들어서 미국의 강력한 고용이 문제니 어쩌니 떠들어섰잖아요. 저런 구라를 날릴 때는 자기네들이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하는 거예요. 트릭, 사기. 그래서 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완벽한 말도 안 되는 사기다. 결국은 쟤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수작질을 한다. 이래 보시면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쟤네들이 트릭을 쓰는 건지 어쩐지 한번 보자. 그죠? 수치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면요. 저 뉴스라는 것은 미국에서 나오는, 월가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 뉴스라는 걸 보면요. 근래 들어서 좋은 거는 별로 없죠. 계속 나쁜 것만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수는 어느새 2400을 돌파해서 2500을 넘보는 수준까지 와 있고, 환율은 1200원대 진입을 했어요. 1300원에 뚫고 1290원 열심히 공방전 펼치고 있죠. 12월이니까 10월, 11월만 딱 보면요. 외인이 우리 시장에서 거의 6조 정도, 6조 조금 더 되죠. 매수를 했어요. 매수. 그러면 쟤네들이 2달 사이에 한 6조 정도 되는 우리나라 주식을 꾸역꾸역 사모아놨어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 뭐하러 샀겠어요? 그죠? 쟤네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니까 더 사고 싶다는 거죠. 싸게 더 사고 싶다. 그러니까 뻥칸 날리는 거예요. 나쁘다. 계속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어떤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 자금들이 많은 변화가 막 생겨요. 엄청난 어떤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방향성을 못 잡은 자금들이 막 극도로 지금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는데, 첫째는 이 중국 시장이 있는 돈들이요.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많은 돈들이 이탈을 해요. 그거는, 그죠? 중국이, 시진핑이 3기 들어서면서 상하이 방을 다 추출을 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 안정하에 일괄하겠다. 올인을 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니까 환자가 급증을 해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다시 봉쇄를 하려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위를 하죠. 시위를 하는데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나오셔야겠죠. 시진핑 퇴진. 가뜩이나 시진핑이 3기, 세 번째 연임을 하면서 얘가 그런 부분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3년임에 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도 포기하고 정치에 올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진핑 퇴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고삐를 더 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진핑이 택한 것은 공산당이라는 이 개념에 맞게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본인 사리사욕에 이용을 한다. 우리의 공산당의 이념에 맞게 이 기업의 이 과도한 욕심 이익을 뺏어서 인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렇게 고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한 많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뭔 소리야. 응?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고 A라는 기업에 엄청나게 주식을 사놨는데 이 기업의 이익을 정부에서 왕창 뺏어가지고 가져간다. 투자하고 싶겠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시진핑을 중국에서 거의 견제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는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그전에는 가장 유력한 게 대만이었어요. 대만.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징은 어때요? 그죠? TSMC가 전체 시장의 한 25%를 시총을 차지를 해요. 엄청난
어떤, 그죠? 메이저 업체다 되다 보니까.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뭐죠? 경기하고 밀접하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경기 침체, 당연히 지금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하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TSMC든 뭐 삼성이든 다 실적이 반도체주가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대만에다가 투자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바라보는 거죠. 러시아가 설마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듯이 중국이 설마 했는데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 물러가라는 시위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정치라는 건 뭐죠? 대중의 국민들의 관심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을 일부러 건드리는 거죠.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다가 지금은 전시체제다. 전시체제니까 모든 지금부터 행동은 반역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군법에 의해서 즉결 처분한다. 시위하면 천안문 사태처럼 시위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총으로 사살하겠다. 이런 공포 정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시진핑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과 전쟁터를 자꾸 흘려버리면 대만은 또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만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디 갈까요? 일본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일본이란 나라도 이미 그죠? 어떤 이 경제라는 이 개념에 많은 톱니바퀴가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회복 불가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화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요동을 친다는 말은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방향성이 없는 환율 정책은 외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죠? 일단은 정치부터 안정해야 돼요.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싫든 좋든 그 전에는 이 아베라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 상김 시대처럼 뭐 김대중, 김영삼, 뭐 김종필 이런 시대 상김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는 최소한 정치라는 게 타협은 됐다는 거죠. 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딱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들끼리 합의를 보면 뭔가 이런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베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일본은 정치판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로 막 접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강력한 지도자가 한 명 있을 때는 얘가 뭔가를 결정을 하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본은 지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왕좌왕. 기시다가 한마디 하면 다른 놈이 네가 뭔데 네가 총리 맡기는 맞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기피를 하고 정책이 안정이 안 되니까 환율도 요동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뒤죽박죽이고 그래서 외인들은 일본도 패스. 그러면 저 돈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외인들이 한국으로 다 유입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이 많은 돈들이. 왜? 대표적인 게 환율에서 벌써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10월달, 11월달요. 외인들이 6조 정도 매수를 했죠. 6조 정도 매수를 하니까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사서 주식을 사니까 환율이 저렇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것도 약간 딜레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은 긍정으로 좋게 봐요.
지금이 외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달러죠. 달러의 위치는 고점. 원화는 그래도 지금도 싸요. 결국 1300 언저리에 있으면 이 정도도 원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들어오면 달러가 가장 고점이니까 가장 고점일 때 달러 팔고 그래도 원화가 발바닥은 벗어났지만 지금 그래도 무릎 정도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도 지금 한국 주식 전체로 보면 PBR이 한 0.8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외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오면 달러 매도, 원화 매수 여기에서 한 차익도 노리고 또 한국의 주식을 삼으로 해서 시세 차익도 노리고 연말이니까 배당 소득도 노리고 여러 가지로 돈이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국 시장을 배팅을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는 뭐가 있느냐? 지금은 시기가 어때요? 금리죠, 금리. 고금리 장세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리를 높였으니까 당연히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데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자 비용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이자 비용을 10,000원 내다가 어느 순간 이자 비용을 5만 원 내래요. 이자 비용이 5배 늘어났어. 당연히 기업이 힘들죠. 그러니까 기업이 힘드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요. 미국에 보면 또 하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지수가 그전에는 보면요.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 49가 나왔는데 보통 한 50 이하면 그냥 경기 침체다 이런 신호예요. 기업을 100개를 조사했더만 50개가 적자나고 있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미 49란 말은 절반 이상이 지금 고금리에 휘청휘청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기업이. 그러면 여기에서 고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해버리면요. 이제는 미국 기업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연준 입장에서도요. 겉으로는 쇼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기죠. 위기.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미국 기업들이 먼저 때려잡고 있으니까 나는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망치를 휘둘렀는데 때리고 나서 또 보니까 미국 기업이 한 대 맞고 죽어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 둘, 셋 100개 중에 지금 51개가 죽었어요. 49개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망치를 또 휘두르면 나중에는 늦어버려요. 금리 인하, 이제는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한다, 경기 부양한다 말해본들 뭐요? 이미 사망인데. 이미 사망했는데 거기다 대고 인공호흡기 대주 본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최소한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인공호흡기 돼야죠. ISM 대접지수가 49라는 건요.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되는 거예요. 겨우 숨 쉬면서 깔딱 죽기 일보 직전.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다시 더 올린다? 이건 자살행위죠. 그래서 연준도 더 이상 못한다, 이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거는 립서비스, 말뿐이다. 설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조금씩 치고 올라와도 할 수 있는 거는 그지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겁내지 말자. 결국은 뭐냐면요. 뻔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굳이 어떤 경제학을 공부 안 해도 경제학의 사계절 이론이니 뭐니 이런 걸 공부 안 해도 뻔한 수준이거든요. 고금리,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다음에는 뭐예요? 경기 침체 다음에는 금리가 동결돼요. 동결 하다가 그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나오겠죠.
경기 부양책 나오면 주식이 한호. 그러다가 금리 인하 하면 주식은 더 한호. 뻔한 수순이에요. 지금요, 경기 침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경기 침체 다음이 뭐냐는 거죠. 경기 침체 다음에 더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죽여놓은 경기니까 인위적으로 다시 살린다. 이거 뻔한 수순이다. 그러니까 겁낼 필요는 없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가 와요. 분명히 오기는 오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투세. 경기 침체와 금투세 얘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애다. 그 다음은 금리 동결, 경기 부양이 나온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남는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구분능선을 놓고 마지막 살아남는 이 단계는요, 금투세와 경기 침체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뭘 투자를 하느냐, 이 시기만 슬기롭게 넘기면 나머지는 또 뭐 동학개미 시절처럼요, 대충 주식 사놔도 막 오르는 그런 형세가 또 온다는 거죠. 뻔한 수순이다. 마지막 구분능선 이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뭘 해서 살아남을까,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그러면 금투세를 이해해야 되고, 그죠? 또 경기 침체를 이해해야 되고, 최소한 금리가 하락이 아니고 행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고금리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금투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데 아직도 돈을 잘 버는 기업,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 시기만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 그 다음은 또 아무나 대충 그냥 옛날 말로 이 전광판에 볼펜 집어 던지가지고 맞는 주식 사놔도 돈 버는 그런 장세가 또 올 거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겁낼 건 없다. 무서워할 거 없다. 단지 이 시기만 슬기롭게 넘기자. 2020년 초에, 그죠? 코로나가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가 뭐야? 그게 뭐야? 하는 그때가요, 고객예탁금이 30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퍼지고 온갖 정시부양체, 어떤 경기부양체 돈을 무지하게 풀었죠. 이때 피크 때, 전성기 때 지수가 3,400 가면서 이때가 고객예탁금이 77조. 지금 현재 12월 초 현재 보면 고객예탁금이 40조대로 다시 진입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지금 말랐어요. 돈이 마른 게 아니고요, 동학개미들 빚내가지고 주식하러 온 애들 다 학살당하고 다 죽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군사들이 당연히 죽어나가죠. 10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총 맞아가지고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래 지금 한 3만 명 남아있어요. 얘네들이 마지막 피크를 날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신용이 16조에서 17조대로 또 쭉 늘어났어요. 고객예탁금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빚내가지고 주식하는 인간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마지막 배팅.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이 개미들의 이 신용의 많은 돈은, 그죠? 우리 지수에 투자하는 거. 꽃버스,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온갖 어떤 방송에서 떠들었겠죠. 근데 개인들은 주식이 하락한다고 엄청나게 ETF 상품이나 이런 데다가 배팅을 치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돈 다 잃는 거예요. 지수가 왜 올라갈까요?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하락에다가 죽으라고 배팅을 치면요,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 지표라고 그러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아주 안 좋다. 현재는 그래요. 미래는 밝다. 근데 12월 내년 1분기까지는 살아남아야 된다. 특히 12월은 금투세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 선정을 하는 것은 금투세를 최악의 상황에 설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종목만 봐야 된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금요일 장에도 지수가 그죠? 한 40몇 포인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 와중에 급등하고 시세를 내는 것은 딱 정해져 있었죠. 특징은요. 금투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각자 뭔가 재료라는 탈을 쓰고 막 급등한 거예요. 인동첨단 소재 해가 뭐 갖다 붙이면서 급등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동첨단 소재 이런 이슈를 달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공통점이 다 금투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다.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12월 또 금투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고비가 올 것이다. 길면 금투세가 최악으로 가면 내년 1분기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리고 많은 종목이 가량비에 옷 젖듯이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듯이 끝없이 지지지지지지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없이 악재도 없이 끝없이 흘러내림 속에서 많은 코스닥을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지쳐서 쓰러져 나갈 거라는 거죠. 금투세가 최악으로 가면. 그래서 주식을 현금 들고 쉬든지 아니면 종목 선정을 금투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월에 큰 시황 흐름을 제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